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이런 일이 생겨야지 제가 좀 찾아올 걸 어떤 그러네요. 일? 뭐 최근에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 병원 가실 일이 좀 많아요. 지지난주쯤에 아버지가 한번 응급실에를 가실 일이 있었어요. 응급실 갔어?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문제가 생기면 이거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좀 속성 과외라도 좀 받으려고 그런 데는 또 전문가시니까요. 그러게. 잘 잘 찾아왔어요. 대부분 바빠서 사실 생각 못 하다가 이렇게 계기가 생기면 네. 생각을 좀 하게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모른다. 공부는 좀 해봤어요. 그래도 네, 유튜브도 뒤져보고 네이버도 좀 뒤져보고 그랬는데 용어가 가면 갈수록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좀 헛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되겠다. 뭐 형을 놔두고 제가 계속 뒤질 이유는 없잖아요. 커피 한 잔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상속, 증여, 이거 얘기를 해보자면 상속세는 돌아가셨을 때 내는 게 상속세, 그리고 살아계실 때 제가 만약에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게 증여세,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증여가 상속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유튜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나은 건가요? 그거는 케바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반드시 그렇진 않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과연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개별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돼요. 그럼 이제 증여세, 상속세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물려받을 게 얼만큼 되느냐, 이걸 좀 네.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1번이죠. 살아계실 때 이게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 내가 도대체 얼마를 물려받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는 것도 되게 좀 굉장히 민감하고. 제가 그런 부탁 많이 받죠. 대신 물어봐달라고요? 네, 대신 좀 준비하시라고, 조언해달라고. 조언해달라고. 그런 역을 맡으시는군요. 많이 맡아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그걸 좀 더 잘 받아들이시더라, 이런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머님, 아버님한테 네. 미리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조금만 설명하시면 의외로 다들 받아들이세요. 무조건 자식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나서서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자녀가 얘기하면 약간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 그쵸.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더라고요. 하긴 그러니까 세무사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재산 구성을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살아계신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은행을 찾아가고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같이 띄워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편찮으셔서 거동이 어려우세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요즘 위임장만 받으면 다 확인할 수 있죠. 직접 안 가셔도. 직접 안 가셔도. 네. 인증서 받으시면 금융재산은 다 온라인으로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금융재산 이외에는 알아보기가 어렵죠. 금융재산 이외에는 알아보기 어려운데 생존에 계시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세 나오잖아요. 네네네. 재산세 고지서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생전에 본인이 보유하신 부동산은 다 알고 계세요. 서로 대화만 되신다면 네네. 생전에 이제 재산 내역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말씀을 꺼내기가 힘들죠. 그럼 만약에 돌아가신 이후에 네.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재산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준비 없이 돌아가신 경우. 네네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일단 사망신고를 먼저 하고 네네네. 그리고 나서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그 조회 신청을 받기도 하거든요. 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네. 지적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 내역을 확인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뭐뭐뭐가 이분 소유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쭉 나온다는 얘기고. 간혹 빠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의 99% 정확해요. 금융재산은 또 금융위원회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있어요. 그것도 일괄해서 전체 한꺼번에. 모든 금융재산에 돌아가신 날 현재 잔액을 확인해 줍니다. 그럼 은행만 나오나요? 아니면 증권사? 은행, 증권, 보험 다 나와요. 그럼 그런 게 있어서 그래도 안심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보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은 가장 먼저 헷갈렸던 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 아닌가? 그런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반대인 것 같아서.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에요. 상속을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상속인. 상속인. 그럼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피상속인이에요? 상속을 해준다기보다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재산을 따질 때에도 좀 헷갈리는 용어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시가라는 것이 어쨌든 이제 그 얼마에 무엇이 거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알아보려면 시가가 기준이 되긴 하겠지만, 시가는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에 재산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 평가는 기준 시가인데 시가는 그냥 말 그대로 시가예요.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되는 정상적인 금액이에요. 네네.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야 뭐 네이버 부동산이든 뭐 이런 데 뒤져보면 나오는 그게 시가다. 네, 이렇게 시가예요. 보면 되나요? 그러면 최근에 팔렸던 가격이 시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 매매 사례가액 네네. 이 우선이고, 그리고 뭐 감정가액, 실제 그 자산이 매매되는 금액이면 그 금액, 네. 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 쓰는 게 기준시가예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자주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그런 경우에 쓰는 경우에는 거예요. 기준시가,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뭐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는데 사실 법은 바뀌지 않았는데 요즘 국세청에서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 꼬마 빌딩 같은 경우 매매 사례가가 없어요. 근데 한 10년, 한 20년 동안 거래가 안 됐고 옆에 건물은 또 이 건물과 달라요. 그러니까 옆에 건물이 거래됐어도 아파트처럼 옆 건물 거래 금액을 갖다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이제 공시지가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기준시가 한 2, 30억 되는 것들은 만약에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감정을 붙여요.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그 감정가액으로 다시 세금을 과세하거든요. 그 감정가액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한 군데에서 감정을 받아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받아야 되는 거죠? 두 군데 이상 받아야 되는 게 기준시가 10억 이상이면 두 군데 이상 받아야 되고요. 그걸 찾아보다가 나온 거예요. 기준시가 10억 이하면 한 군데만 받으면 돼요. 그럼 두 군데서 나온 거를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렇죠. 아유, 그렇군요. 그럼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또 뭐예요? 공시지가는 기준시가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시가가 더 큰 개념이고 네. 여러 자산의 기준시가가 있어요. 토지의 기준시가, 아파트의 기준시가, 단독주택의 기준시가, 자동차의 기준시가. 공시지가는 토지의 기준시가예요. 아파트는 또 아파트 공시가격이 있어요. 네.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거 있잖아요. 보다 보니까 의외로 뭐 많은 분들이 내는 세금일 것 같지는 않은데. 증여세는 공제 금액이 적어서 증여를 하면 대부분 발생하는 세금인데 상속세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내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수점 두째짜리 정도 됐을까요? 그래요? 그 정도고, 왜냐하면 기본 공제가 10억이었어요. 어머님 생존해 계시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면 배우자 공제 5억, 부모 공제 5억에서 10억에다가 또 채무 이런 것도 빼줘요. 그러면 한 1, 20억 정도 재산 있는 분들은 사실 거의 안 냈었죠. 근데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내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1% 미만이에요. 전체 상속 중에서. 증여를 미리미리 잘 해놔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적어요.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세금에도 뭐 트렌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어느 정도 상의가 되시고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사전 중에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재산을 누구한테 줄 거라는 거를 어머님 아버님이 미리 상의하셔서 정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추후에 분쟁의 가능성도 다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전 정해가 안 되고 갑자기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무언가 하시고 싶으시면 이때 하실 때 하는 게 유언장 작성이에요.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트렌드이면서 요즘 트렌드는 사실 유언장 작성이에요. 전에는 유언장 작성하신 분들이 정말 얼마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시구나. 요즘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영화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유언장을 잘 작성해 두시면 돌아가시고 나서 분쟁도 없고 그리고 절세 플랜도 짤 수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유언장을 만들 때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그냥 작성하시고 인감도장 찍으시면 안 되고요. 공증사무소라는 데 가셔서 유언 공증이라는 걸 하셔야 되고 증인 두 분을 준비해서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면 공증사무소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써갖고 가요? 아니면 거기서 써야 돼요? 미리 준비해 가셔야죠. 내용은. 그래서 어느 재산은 누구한테 주고 어느 재산은 누구한테 주고 그걸 미리 정하셔서 가서 내용을 주면 거기서 작성은 해주고요. 그러면 일단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러면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가셔도 되고 유언을 하시는 분 외에 다른 사람이 가면 아무나 돼요. 친구여도 상관없고? 상관없습니다. 저도 많이 따라가 봤어요. 지금. 그래요? 가면은 참 분위기가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서 그런 건가? 자, 좋아요. 그럼 유언장이라는 걸 이제 썼다. 근데 유언장이라는 게 없이 돌아가셨다. 일단은 유언장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 어떠한 재산을 누구한테 줄 건지 네. 이걸 잘못 쓰면 사후 분쟁이 일어나는데 사후 네. 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와요. 유류분. 유류분. 네. 그러니까 자기 법정 지분의 절반보다 못 미치게 상속을 받으면 네. 더 이게 받은 무조건 돌아가시면 n분의 1인 거죠? n분의 1이죠. 배우자는 50% 가산하고 그건 이제 50%?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어머님 안 계시고 아버님만 계시고 형제가 2명 있어요. 네. 근데 아버님이 큰아들한테 재산을 모두 물려주셨어요. 아, 네네. 그러면 n분의 1이니까 사실 50%는 네. 작은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50% 법정 지분의 절반, 25%는 최소한 줘야 돼요. 아하. 이걸 달라고 하는 청구 소송이 유류분 네네네. 반환 청구 소송이거든요. 네네네.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속인들한테 네. 어느 정도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작성하셔야 돼요. 그 유언을 작성하고 이제 어쨌든 공증사무소에서 갖고 그 받을 때에는 이 내용이 이렇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이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그쪽에서 얘기를 해주나요? 그쪽에서는 전혀 얘기 안 해주고요. 그 내용대로 그대로 작성만 해주는 아하. 거고 어떻게 나눌지는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하고 세무 전문가하고 사전에 조율을 네네. 합니다. 아, 그때 저희 역할이 있어요. 이렇게 유언장을 쓰시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근데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면 네. 사실 이게 대부분의 경우예요. 그쵸.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면 네. 그 다음부터는 상속인들 몫이에요. 상속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어머니 생존해 계시고 아버님 돌아가셨다면 네. 모든 자산을 어머니한테 주시는 것도 가능하고 뭐 막내 동생이 잘 못 사니까 쟤한테만 줄까요? 그러면 저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다 가능해요. 그게 이제 협의 분할이라는 거죠. 상속인들 전원이 다 동의해야 돼요. 그게 이제 협의 분할이에요. 자기들끼리 정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대로 돼요. 무조건 그대로 돼요. 거기에서는 무슨 공증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건 없고. 아,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서류가 없이 그냥 하면 되나요? 아니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라는 걸 작성해요. 네,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으면 된다. 각자가 갖고 있고 그걸로 등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고 그렇군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사실 복잡한지는 않은 게 네. 지금까지 설명한 뭐 사전증여 유언 협의분할이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물론 사전증여하고 유언장 작성할 수는 있겠지만 유언장 작성하면 협의분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네. 그렇죠. 예, 유언장 작성 안 했으니까 협의분할 하는 거고 네. 결국은 유언장도 안 쓰시고 협의분할도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의 경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이 정해놨죠. 민법이. 그럼 법정 지분대로 가져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류도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n분의 1 그건데 그럼 누가 먼저 받느냐는 어떻게? 일상속권은 직계비속한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나보다 아래. 예. 자식들이 가져가는데 배우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예요. 네네네. 같은 순위인데 가져가시는 지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들 셋, 어머니 하나, 네. 아들은 111, 어머니는 1.5.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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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1.5가 된다. 네. 순위는 같지만 네. 지분은 더 많이 배우자가 가져가는 걸로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정 지분대로 상속하는 건 아무 서류도 필요 없고 네. 그냥 하면 등기를 돼요.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럼 1순위가 어쨌든 애들. 예. 2순위가 그럼 누가예요? 그 애들도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는 다시 직계 존속으로 가죠. 아, 그럼 부모님. 그 다음은 부모님. 예. 예. 근데 부모님도 안 계시겠죠. 네네네. 그럼 당연히. 형제자매 네. 계속- 형제자매가 3순위가 네. 되는 거고 그럼 상속에 있어서 1순위는 직계 비속 네. 그리고 2순위가 직계 존속. 존속. 네. 그래서 애들이나 아니면 부모님 다 없다. 그럼 그 다음은 형제자매 이렇게 형제자매.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아유 이거 되게 복잡하네요. 여기까지는 제가 잘 따라가고 있는 거 맞나요?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아 오케이. 아유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또 제가 또 알아봐야 될 거 뭐 있을까요? 일단 상속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구조를 좀 알면 좋은데 구조인데 단순해요. 일단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평가, 시가로 한다고 그랬죠? 네네네. 상속재산을 다 시가로 평가를 해서 얼마인지 구하고 그 다음에 상속 공제라는 게 있어요. 공제를 빼고 여기서 이제 저희들 말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다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약간의 뭐 신고하면 3% 공제해주고 이런 거 있는데 아까 이제 그 공제라는 거를 좀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공제가 증여에도 공제가 있고 상속에도 공제가 있는데 이게 비슷비슷한 말들이 있어서 그쵸. 이제 공제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이 금액만큼은 과세를 안 하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네네네. 근데 증여세에서의 공제는 굉장히 단순해요. 증여재산가액에서 네.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 수증자라고 수증자, 하죠.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네.
나머지 친족은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수증자가 아까 증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죠? 받는 사람이요. 네네네. 예. 그리고 수증자가 미성년자다. 그럼 2,000만 원. 근데 이것도 한 번에 이렇게 빼주는 게 아니에요. 10년치 모아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년 안에는 2천만 원을 뭐 더 줄 수는 없는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한테 네. 뭐 주식 계좌 터주려고 네. 현금 2,000만 원 줬어요. 네. 그럼 2,000만 원 공제되죠? 네. 그리고 내년에 또 2,000만 원 줬어요. 네. 그러면 2,000만 원 공제는 한 번만 해주니까 네네. 작년에 받은 2,000, 올해 받은 2,000을 합쳐서 4,000만 원 가지고 네. 다시 2,000만 원을 빼줘요. 그렇게 하고 나서 네. 나머지는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부과하는 거군요. 요걸 10년치를 합산하니까 아까 네네. 처음에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네네. 빨리 증여하고 네. 10년 뒤에 또 증여하고 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하신 블루칩이나 뭐 아니면 시골 땅으로 주는 것도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한 세대를 건너뛰고 뭐 증여를 해주는 경우 그거는 할아버지가 예를 네. 들어서 손자한테 증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게 예. 잘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는 합산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주는 거와 할아버지 주는 거를 그래서 합산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30% 할증 과세예요. 30% 할증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럼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미 부모 입장에서 많이 줬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 입장에서 또 주면 세금이 많으니까 30% 할증을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게 나은 경우예요. 그럼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게 나을 때도 있고 안 하는 게 나을 때도 있겠네요. 부모 단계에서 증여를 많이 한 경우에는 네. 할아버지 할머니 할증하더라도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가지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세금을 부과를 하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갈 때 상속세를 한번 부과할 수가 있고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갈 때 또 상속세를 한번 부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을 그대로 낸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만큼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네. 그때그때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럼 지금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세율이고 네.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 예를 네. 들어서 뭐 건물 2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돌아가시면 사실은 한 채는 없어진다. 요즘 그렇게 네, 무조건 있어요. 반날라간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다행히 요즘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이 돼서 상속세가 금액이 크니까 나눠 낼 수 있어요. 네. 이거 연부연납이라고 하거든요. 전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 10년으로 늘었어요. 10년이니까 이제 계속 조금씩 내면 되죠. 10년 안에는 쪼개낼 수 있다. 네. 이자는 조금 있어요. 이자도 있어요 이게? 약간. 그렇구나. 네, 지금 1.2%? 그러면 어쨌든 낼 수 있으면 내는 게 좋기는 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얘기가 있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이라는 재산이 있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 50% 상속세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재산이 없어서 못 내면 거기서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4분의 1 남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군요. 맞아요. 일단 연부연납을 하는데 근데 상속재산 중에서 현금성 재산이 많다. 그러면 이걸로 세금 내면 좋으니까 사실은 현금성 재산이 어느 정도 상속이 되면 세금 낼 때는 편해요. 근데 공제는 사실 증여 공제가 문제가 아니라 상속 공제가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상속 공제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네, 기초 공제, 그렇더라고요. 뭐 자녀 공제, 여기가 뭐 제일 미성년자 헷갈려요. 공제, 뭐 네. 금융재산 상속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뭐 가업 상속 공제 등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네. 즉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면 네. 무조건 10억은 돼요. 공제가. 네. 기초공제 5억, 네. 그리고 일괄공제 5억.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10억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드리건 어머니 한 푼도 안 가져가시던 상관없이 그냥 10억을 공제가 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공제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어머니 생존에만 계시면 안 가져가셔도. 네네. 이 일괄공제 5억이 크기 때문에 뭐 자녀공제나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해도 이 5억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까 미성년자 공제는 증여에 대한 공제 아닌가요? 미성년자 공제는 증여 공제는 좀 다른 건데 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2천만 원 받는다. 요게 이제 네네네네. 미성년자 맞아요. 공제고 상속 공제에서 미성년자 공제는 상속인 그러니까 자식이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네. 뭐 미성년자일 때. 네네.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성년이 될 때까지 연도 곱하기 1,000만 원 정도를 더 네. 해주는 거예요. 네, 곱하기로. 근데 이런 경우 잘 없죠. 네. 보통 이미 상속인들이 다 성인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미성년자 공제는 해당이 안 되고 네. 자녀 공제만 하는데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해봐요. 요즘 그렇게 자녀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공제 다 해서 5억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그래서 10억이 기본이고 네. 그럼 어쨌든 일괄 공제를 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 일괄 공제를 택하고 상속 공제에서 중요한 건 일단 배우자 공제예요. 네. 배우자 공제가 30억까지
가능해요. 최대 30억? 최소 5억. 그러면 살아계시면 아까 거기에다가 플러스가 또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맥스로 다 합쳤을 때 살아계시면? 살아계시면 되는데 30억 받으려면 배우자분이 많이 받으셔야 돼요. 배우자한테 상속 재산이 많이 가야 돼요. 네, 공제 대상으로서는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일단 10억 플러스 그리고 맥스가 30억인데 분할이 배우자한테 많이 가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서 맥스를 뺀다 그러면 30억까지 30억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무조건 30억이 또 아니라 네네. 이 상속 재산에다가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비율을 곱한 걸 한도로 해요. 좀 말이 어렵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들들 어머니 생존해 계시고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머님의 법정 상속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1대 1대 1.5. 어머님의 법정 상속 지분 비율은 어머님 1.5, 자식 1, 네. 자식 1. 네. 그러니까 다 합치면 3.5. 3.5가 네. 되죠. 그럼 3.5분의 1.5. 1.5. 이게 어머님 상속 지분 비율이에요. 네네. 이 비율을 상속 재산에 곱해요. 그래서 이 비율만큼이 배우자 공제 한도예요. 그러니까 한 2, 30억 정도 재산이면 이게 30억이 택도 없게 나오고 그 결국은 30억을 다 받으려면 보통 자녀가 어느 정도 있는 집에서는 네. 상속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네네네. 돼야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어머님 계시니까 20억짜리 네. 아파트 하나 받았어요. 그럼 어머니 배우자 공제 30억이니까 내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한도에 걸려서 네. 배우자 공제 한 7억밖에 못 받고 기초공제 5억 해서 네. 차이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속공제에서는 일단은 배우자 공제를 네.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받기 위해서 배우자한테 어느 정도 상속 재산을 네. 분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정해야 돼요. 결국은 얼마가 재산이 있는 거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제일 1순위군요. 그건 당연하죠. 네.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파악이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재산은 공제를 좀 더 해줘요. 20% 해주고 2억까지 한도예요.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파악해도 빨리빨리 나오는 거니까 이건 빨리빨리 조금 나오니까. 그냥 네. 이건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 이거는 숨기지 못하니까. 조금 더 공제해줄게 뭐 이런 거로 보면 돼요. 그렇죠. 어허. 상속 때 이제 네. 그 빚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빚도 상속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럼 빚은 상속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빚만 안 받는 게 아니라 재산도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재산은 받고 빚은 안 받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알았는데 한정 승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요만큼만 받을게 뭐 이런 것도 있던데. 한정 승인은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억인데 네. 빚이 12억이에요. 네. 빚이 2억 더 많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요 재산만큼만 네. 빚을 받는 게 한정 승인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재산이 10억이니까 빚도 10억만큼. 제로를 만들어 버리는 적어도 이제 추가적인 빚을 내가 부담하지는 않는 제도예요. 네네네. 한정 승인은 그러니까 한정 승인이 있고 상속 포기가 있는데 네. 상속 포기는 빚이건 재산이건 전부 다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제 상속 포기를 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럼 이게 제가 안 내면 뭐 가족들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뭐 전해지거나 이런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포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상속권자한테 아까 상속- 2순위, 2순위, 네. 3순위.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부모님한테 가고 네. 안 계시면 형제자매한테 가고 네네. 형제자매도 안 계시면 조카들한테 갈 수도 있고 사촌.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네.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해야 돼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 그때까지 계속 포기가 일어난다. 네. 아이고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네요. 그럼 상속세를 들내기 위해서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막 정리를 막 하려고 돌아가시기 전에 막 증여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저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되나요? 상속 재산을 줄인답시고 네. 증여를 하는 경우. 네네네. 근데 이거는 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 증여한 거는 합산해서 상속세를 과세하니까. 그쵸. 또 한 경우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네. 재산을 처분해서 네. 현금을 가지고 있고 네네네. 그 현금을 뭐 신고를 안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거는 또 처분 재산이 네. 1년에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이 넘으면 어디다 썼는지 사용처를 밝혀야 돼요. 80% 이상 밝혀야 되고 2억이 넘으면 2억이 될 때까지 밝혀야 돼요. 10억이면은 8억 밝히면 되고 네. 20억이면 18억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럼 현금을 무조건 뭐 상속을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좋은 상속 직전에 처분하는 거는 사실은 상속세 회피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네. 그 사용처를 다 밝혀야 되는 거고 상속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 재산으로 봐서
저희들 말로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상속세 과세가 돼요. 아, 그럼 이거는 증여를 하려고 상속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떨어버리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추정을 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아버님이 뭔가를 처분하셨는데 이 돈이 상속인한테 갔을 거야. 그게 억울하면 아버님이 썼다는 걸 밝혀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밝히면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는. 동거주택 그 공제 대상에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집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준다. 뭐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은 아니고 조건이 까다로워요. 네. 일단은 상속인, 비상속인 전부 합쳐서 1주택이어야 되고 네. 10년 이상 같이 동거 봉양해야 되고 네. 요즘은 장성한 자녀들은 자기 집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 안 되는 거죠. 부모님과 저도 합쳐서 한 한 주택 하나. 한 집 그 부모님과 자식이 네. 10년 이상 같이 살아야 되고 그러면 사실상 이건 공제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일반적인 걸 보면 그러니까 자기도 집을 살고 있고 부모님도 하나의 집을 살고 계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각각 1주택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목적은 어쨌든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공제 더해줄게 이런 거 아닐까요? 자기 집이 있으면 팔고 그냥 네. 한 집을 모시고 살아라 이런 건데 아, 좀 그래요? 쉽지 않죠. 그럼 앞으로는 이게 좀 바뀌긴 해야 되겠네요. 조건이 좀 바뀌긴 힘들 것 같고 금액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지금 6억인데 아마 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은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럼 상속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뭐 체크하는 게 뭐 가업 상속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피상속인이 네. 돌아가신 분께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 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다 돼요. 몇 가지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뭐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거 안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되고 이거를 상속인 중에 한 명이 물려받으셔야 돼요.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아버지 회사에 다 들어가서 같이 일한다. 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결국 주식을 받는 건데 네. 주식을 나눠 받는다 네. 이러면 안 되고 아. 한 사람이 받아야 되고 네. 다시 또 상속인이 가업을 이어서 같은 업종으로 계속 네. 이제 일정 기간을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금액도 되게 커요. 근데 사실은 이 가업상속공제는 일반인을 위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인이 돌아가셨을 때 이 세금 때문에 회사에 데미지를 미치는 것도 좀 줄여보자 이런 제도예요. 네네네. 사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잘 적용받기 힘듭니다. 그럼 가업이라는 걸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뭐 어떤 인정 그냥 돌아가신 분께서 10년 이상 하셨으면 가업이에요. 업종만 네. 이제 배제 업종이 아니면 돼요. 그럼 아버지랑 저랑 같은 회사에서 10년을 근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 아버지만 그러면 10년? 제일 좋고 아버님만 하셔도 돼요. 아버님만 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입사하셔서 물려받아서 하셔도 돼요. 그럼 이것도 무슨 뭐 미니멈 얼마 이상, 뭐 맥스 얼마 이상 이게 있나요? 뭐 그런 건 있죠. 근데 최소한 일단 첫 번째가 아버님이 10년 이상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한 분이 받으셔서 또 계속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 금액은 되게 커요. 500억 한돈이고. 상속공제 중에 가장 큰. 500억이요? 네. 그거는 예, 가업 상속 할 만하네요. 그죠. 네. 하던 일이 있더라도 때려쳐야 되겠다 이거. 그리고 상속공제 말고 상속공제처럼 상속재산가에서 차감해주는 항목이 있는데 상속세 비과세 항목들이 있어요. 네네.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공제하고 상관없이. 그거랑 상관없이 예. 추가적으로 장례비 네네네네. 당연히 빼줘야겠죠. 네, 그쵸. 장례비 빼주는데 네. 보통 1,000만 원 한도예요. 증빙 네. 없으면 500만 원. 납골당 같은 봉양시설에 모시면 또 500만 원 추가. 맥스로 받으면 1,500.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화장까지 하면 네. 매장하시면 1,000만 원. 하여튼 장례비는 다 빼준다. 이렇게 보면 이 돼요. 한도 네, 1,500만 원 한도에서. 한도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건 아니고 공과금이라고 이게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어머님 명의로 뭐가 나왔어요. 카드값 아니면 뭐 세금 이런 네. 거. 네. 이건 이제 만약에 상속인이 부담하면 이것도 빼주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채무인데 이거는 되게 빈번하고 금액도 크고 아파트를 상속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담보대출이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아까 한정승인 그 빚이 상속이 아까 되냐, 한정승에서 여기. 얘기했던 네. 그 빚이랑 같은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빚을 네. 결국 상속인이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 빚은 빼줘요.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출금, 금융채무고 네. 아니면 아파트 받았는데 거기 사시는 집이 아니고 전세 준 집, 그럼 전세 보증금 네네. 이런 것도 빼주고 네. 그럼 이건 상속세에서 공제 대상이 된다는 항목인 거죠? 그렇죠. 금융 네. 금융에 대한 채무. 금융채무. 네네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현금은 그냥 상속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현금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현금은 모를 테니까 신고 안 하신다고 하는 분 계신데 이 현금을 쓰는 과정에서 많이 포착이 되니까 신고하시고 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으시는 게 더 나을 거고요. 네. 현금은 좀 의미가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국 상속세, 증여세는 상당히 큰 금액의 세금이에요. 개인이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에요. 뭐 100만 원 단위는 없고 네. 작아야 1000만 단위고 억 이상이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10년 상속세는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네네네. 증여세는 5년인데 현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네. 이때 현금이 필요하죠. 네네네. 그래서 세금 납부 재원으로서 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만 상속재산인 경우에 현금 마련을 못해서 네. 어려움 겪는 분이 되게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100이라는 재산이 있다. 그럼 거기서 50%를 내기 위해서 또 자기가 그 돈을 안 갖고 있으니까 까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금 얘기 나온 김에 아이고야. 상속세는 정부 부과세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 상속세 신고를 하지만 세무서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조사를 해요. 계좌 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금융조사를 해서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전부. 네. 짧게는 10년치, 길게는 15년치를 봐요. 그러니까 이때 서로 돈을 주고받은 거래가 다 튀어나오죠. 아드님이 결혼할 때 뭐 전세금 보조 1억 해준 거, 뭐 이런 거 현금 중요해요. 이 금융거래가 다 오픈이 돼요. 그 최소한 돌아가시 전 10년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10년 안에 혹시라도 네. 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가족 간에 이제 좀 조심해야 돼요. 돈 거래하는 좀 신경 쓰셔야 된다. 그렇겠네요. 조심하셔야 된다. 네. 아유, 뭐 되게 많네요, 진짜. 모르면 불안한 건데 근데 네. 오늘 좀 들으니까 낫죠? 완전히. 오기 전에는 이 뭐를 여쭤봐야 될지도 사실은 좀 막막했는데 이게 들으면서 보니까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좀 뼈대가 생기는 것 같아갖고 좀 도움이 되네요. 근데 오늘 들은 얘기도 짧은 시간이지만 네. 꽤 헷갈릴 거예요. 맞아요. 이왕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뭐 얻어가야 되니까. 네네. 가급적 증여는 네. 미리 하는 게 좋다? 네네네. 그거는 진짜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거 꼭 기억하고 네. 어렵겠지만 유언장 작성을 꼭 건의 한번 해봐. 그리고 상속증여는 전부 사람마다 다 틀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네. 일률적으로 이렇다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형 같은 세무사를 찾아라. 네, 그렇죠. 예, 조만간 할 때 자주 찾아뵙고 이것저것 좀 귀찮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언제든 연락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네. 네.